예, 이번 차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걸 소위 이제 사회적립제도라고 하죠. 자, 제가 우리 회사에 지금 기업회계 퇴충이 100이 잡혀 있고 퇴직급여가 100이 잡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앞차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세무상 퇴충의 한도는 10에 불과하죠. 10에. 그럼 나머지 90은 부인되니까 이제 90 부인된다고 계속 우리가 징징거릴 수도 없는 거고, 돈만 충분히 회사 내부에 있다면 외부에 현금을 최대한 90까지 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것을 90만큼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소위 DB형이 되는 거죠. DB형. DB형은 확정 급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사가 있고, 회사가 생보사들의 운용사에다가 퇴직금을 90원까지 넣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근로자겠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여기서 90원 쏴주고 나머지 10원은 회사에서 이렇게 쏴주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소위 DB형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연금 충당금이라고 해서 90원까지는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업회계에서 잡은 100이 세법에서는 퇴충으로 10이 인정되고 돈만 있다면 90원까지 쌓아준다면 또 세법에서 연금 충당금으로 90원이 인정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DC형은 확정기여라고 부르죠. 확정기여. 확정기여형 제도로서 여기 회사가 있고요. 여기 생명보험사가 있고 여기에 근로자가 있다면 얘는 좀 간단하죠. 기업회계도 세법이든 그냥 현금 외부에다가 100 쌓아버리면 여기에 퇴직급여로 100이 아주 쉽게 인정되는 아주 간단한 제도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충당금 같은 것도 안 잡고 자산도 안 잡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다가 100을 쏴주고 나중에 퇴직하면 여기서 100을 직접 받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퇴직할 때 아무것도 없죠.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DC형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 DB형 제도하고 DC형 제도에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가 생보사 앞으로 내는 돈을 기여금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퇴직하면 내가 받는 것을 퇴직급여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생보사에 쌓아주는 금액을 기여금이라고 하고요. 이제 생보사에서 내가 퇴직할 때 나오는 돈을 급여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시죠? 이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요 생보사에 들어가는 기여금의 수익권이나 운용권을 다 누가 가지고 있죠?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DC형은 여기 기여금에 대한 수익권이나 운용권을 다 누가 가지고 있죠?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근로자가 가지고 있죠. 이 차이가 가장 크죠? 무슨 말씀이냐면 생보사에서 1년 동안 1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칩니다. 여기도 생보사에서 1년 동안 1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칩니다. 그럼 아시죠? 이 10원을 누가 가져가죠? 누가 가져가냐면 여기는 내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내가 1년 후에 퇴직하면 나의 급여는 100원이 아니라 110원이네요. 110원. 그러니까 나의 퇴직급여는 생보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죠. 우리 왜 고등학교 때 수학 때 숫자 위에다 이렇게 물결 표시 이렇게 딱 그리면 이거는 변동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DB형은
여기서 10원의 생보사가 이익이 나고 회사가 여기를 하다 말았군요. 요거 1년 후에 10원의 수익이 나서 내가 가져가면 110원인데 1년 후에 수익이 났지만 나는 퇴사를 하지 않으면 다시 회사는 10원이 자기 거가 아니니까 90원만 넣는 게 아니라 다시 회사는 100을 고스란히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DB형 같은 경우는 여기다 90을 집어넣고 1년 후에 플러스 10이 나와서 내가 퇴사하면 10이 회사 거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그냥 90을 다시 고스란히 그 금액만 받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확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1년 후에 10원의 수익이 났는데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회사는 1년 후에는 나 대신에 다시 90을 넣을 필요가 없이 얼마만 넣으면 되겠어요? 80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기여금은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정급여제도, 이거를 확정기여제도라고 부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회계 처리를 하거나 세무 조정할 때 DB형이 어떻게 작동되는 금융상품이고 DC형이 어떻게 작동되는 금융상품인지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요 회계 처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퇴충 100에 퇴직급여 100, 그 다음에 세법상은 퇴충한도 10%, 그러면 90원이 이제 안 입고 오실 테니까 현금으로 90원 내시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90원 내고 또 연충을 90을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DC형은요 자산부채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냥 현금 100 내고 퇴직급여 100으로 바로 끝내버리는 매우 깔끔한 제도. DB형은 엄밀히 말하면 퇴충이라는 부채는 부채대로 잡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도 자산대로 잡으니까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중계상입니다. 이중계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13페이지의 그림 밑에 양가로 1번을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죠.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회사에 귀속되며 근로자는 운용 실적에 관계없이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제도인데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퇴직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퇴직급여에 대한 책임이 종결되는 퇴직연금이다. 아주 간단한 제도죠.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으로 회사의 퇴직급여에 대한 책임이 종결되므로 근로자 퇴직 시에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넘겨보시면 페이지 23페이지 4점에 퇴직급여, 이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양가로 1번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기말에 얼마의 금액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충당을 배운 거고요. 지금부터는 다음 내년에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퇴직할 때 어떻게 퇴직급여로 회계처리 하느냐를 배우는데요. 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건 뭐 근데 당연한 말이고요. 한마디로 비현실적 퇴직으로 퇴직금을 줘버리면 퇴직을 아직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대여금이 잡힙니다. 그래서 써있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즉 대여금의 일종인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소리니까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확정급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는 그 금액은 퇴직연금 충당금과 상기하고 부족액은 퇴직연금 충당금하고 상기해라. 퇴직연금 충당금은 개인별로, 사람별로 삼성생명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개인별로 상기하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은 개인별 설정에 관계없이 총액과 살지한다. 총액과 상기한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이 없는 경우, 즉 바닥난 경우면 그냥 별 수 없이 퇴직급여 지급액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현실적 퇴직의 범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과거에 한번 다른 곳에서 다른 이제 강의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뭐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넘기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페이지 25페이지에 참고 박스가 있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시사적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된 지 거의 이제 2년 반이 가까워지는데요. 대부분 수강생들은 이 규정을 이미 다 숙지하고 있다고 믿겠지만요. 혹시나 이 규정이 그렇게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랑 잘 따라오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1번 신설사업장, 즉 2012년 7월 26일 신설되는 사업장은 퇴직여금 제도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 우리나라 법인들이 DB형이나 DC형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직은 안 합니다. 아직은 2022년인가 그때까지는 뭐 다 의무 가입하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확정급여형 DB형하고 확정기회형 DC형을 혼합해서도 심지어 요새는 설정할 수 있고요. 3번에 보시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이게 아주 중요하죠.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이번에 완전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땡마크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다음 땡마크에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다음 땡마크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다음에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제 이런 한마디로 목돈 필요한 케이스 있죠. 이런 목돈 필요한 케이스에는 중간정산으로 돈을 지급해버려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거 2012년 7월 26일자에 신설된 다음에 2012년 10월인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앞으로 현실에서 적용할 때 이렇게 조심해라라고 지침서를 한번 하달해 준 적이 있죠. 제가 이제 다 뒤에서 잠깐 시간 있으면 볼 텐데요. 6가지, 한 7가지 정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의 매우 엄격한 6가지 사유는 기존에 없던 사유가 2012년 7월 26일 날 신설됐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신설된 사유는 아니죠. 그 제목 옆에다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옆에다가 이걸 쓰시는 게 더 중요하죠. 계산 편의를 위한 중간정산. 계산 편의를 위한 중간정산. 이게 원천적으로 완전 금지가 된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계산 편의를 위한 중간정산이 금지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자면 2012년 7월 26일 날은 없던 제도인 이 중간정산의 요건이 강화된 게 아니고요. 이건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제도였는데 다만 이날 이후에는 계산 편의를 위해서 중간정산을 쉽게 해버리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점 보시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중요한데요.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 IRP, 개인형 연금제도를 이제 활성화했다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가입자 이직 및 퇴직 시에는 IRP 계좌로 보시는 것처럼 의무지급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의무지급. 이제 이런 게 없던 제도가 새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단 150만원 미만 55년 이후 퇴직, 그 다음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한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적립 비율 상향 조정이라고 해서 2014년부터는 내년까지 70%죠. 70%. 자, 그 다음에 7번,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DC형 미납
미납부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 이율이라고 해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날까지는 20%, 그 다음에 14일까지 납입 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10%, 8번에 기업의 DC형 복수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다 실은 한 번씩 구두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 가입 대상의 동그라미 1번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DB형, DC형 없이 퇴직급여를 그냥 돈으로 받아버린 분들도 당연히 IRP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근로자, DB형, DC형 가입자는 무조건 이제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고 그랬고, 3번 일부 자영업자는 2017년 7월 이후로는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제 가입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은 퇴직 시 자동 이전되는 의무사항이고요. 3번 재직 근로자의 추가 불입은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4번 중도 해지도 가능하고, 5번 원천 징수 의무자가 사업주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간으로 이게 참 좋죠. 원래 원천 징수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IRP가 생기면서 원천 징수 의무자가 사업주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간인 생명보험사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참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세제 절감 효과라고 해서 세제 이연 효과, 그 다음에 운영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15.4%가 과세되고 전체 운용수익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3에서 5%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IRP 이게 그 3에서 5%로 절세가 되긴 하고 세제 이연 효과가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일단은 생활비가 더 급한 문제 때문에 이걸 다 그냥 찾아버려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2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계사 간 전출입이라는 게 있죠. 관계사 간 전출입. 이 관계사 간 전출입이 그 소위 이제 이런 거죠. S전자에서 S물산으로 누가 사람 하나가 이렇게 옮긴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는 김 과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김 차장으로 승진 발령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김 과장에서 김 차장으로 바뀔 때 한마디로 이 사람이 퇴직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 관계사 간 전출입이 퇴직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 이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관계사 간 전출입은 여기서 여기로 옮길 때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버려도 되고, 그게 아니라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을 홀딩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회사에서 퇴직할 때 한 방에 두 개를 통산해서 줘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관계사 간 전출입은 뭐 그렇게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썩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또 26페이지에 오시면 우리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1번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제도 우선 설정이라고 해서 신설사업장은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우선 설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없을까봐 꽃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제도 혼합 설정 기능이라고 해서 가입자 개인이 DB형과 DC형을 동시에 설정 가능하고 단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0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소리고요. 3번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됐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정상화를 위해서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간다거나 천재지변이거나 등등의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죠. 내용을 보면 DB형 및 DC형 가입자는 직장 이동 시에도 퇴직급여를 자기 자신의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이전하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5세까지 노후 재원을 보존하라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했죠. 뭐 약간 실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으나 이 취지 자체는 참 좋은 제도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제도 활성화라고 해서요. 자영업자, DB형 및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도 IRP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고, 단 자영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5년 경과한 다음에 시행하기로 해서 지금 당장은 자영업자들은 하고 있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모집 업무의 위탁이라고 해서 보험, 금융, 은행 및 증권사 임직업만 판매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 상품도 PA통에 판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27페이지 1번 보시면 기업의 DC형 복수사업자 선정이 가능한데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DC형 제도 설정이 가능하고, 즉, 이미용협회에서 단체로 가입이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게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8번 보시면 근로복지공단 연금사업 범위 확대라고 해서 종전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단 시행일부터 1년 경과 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넘겨보시면 우리 29페이지에 관련 예규 판례 하나가 있는데요. 양가로 1번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총에서 결정된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시 송금산입 여부인데, 내용을 잠깐 보면요.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장기 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원 퇴직급여는 송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원별 퇴직급여 지급비율을 달리한 경우에 세무처리, 이런 경우가 많죠.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퇴직급여 급여 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 퇴직급여 지급액이 정해져 있거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은 일단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 지급 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에도 적법한 위임 규정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3항 이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법인이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비율을 정해지지 않고 개인별, 여기가 절대 안 되죠. 세법은 불특정 다수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최근에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거기에 파생되는 IRP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셨습니다.